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마켓 페일리어라고 되어 있는 시장 실패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시장 실패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와 행정 규제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어져서 봐야 되고요. 시장 실패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는 이걸 뭘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였냐면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초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초래, 비효율성 초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다 효율적일 거라고 애덤 스미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거야,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상 봤더니 이렇게 시장에서도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요, 시장에서 비효율성 초래가 일단은요, 과소 생산되어서 과소 거래되는 경우. 그러니까 효율적이려면 이게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씩 만들어져서 그만큼씩이 할당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되고 과소 생산, 과소 거래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말이에요, 과잉,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죠. 과잉 생산되고 과잉 거래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초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시장 실패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의 전제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이었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장의 형태는 현실 속에서는 완전한 경쟁 시장은 없어요. 전부 다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었던 것이거든요. 전부 다가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었지 완전한 경쟁 시장은 없어요. 완전한 경쟁 시장이려면은 공급자의 수와 수요자의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뭘 거래를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쓰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비현실적이고 현실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요 불완전이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불완전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불완전의 정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의 정도가 커질수록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극단적인 불완전 경쟁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독점이 되는 거죠. 독점 시장이 있으면은 얘는 경쟁을 아예 회피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남은 공급자가 혼자의 어떤 그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로 가장 극단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 그 독점이 되는 이유에 따라 독점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연 독점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연 독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 자연 독점,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왔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 자연 독점이 왔을 때, 그러면 과소 거래가 된다는 것이냐, 과잉 거래가 된다는 것이냐, 여기는 결론적으로요, 과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과소 거래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을 운영하는 공급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점 기업을 운영하는 공급자인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많이 팔 거예요? 조금 팔 거예요? 잠깐 고민해 보세요. 독점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상품을 여러분만 팔아요. 나만 팔아, 나만 파는데, 나만 팔을 때 물건을 많이 생산해 줄래요? 조금만 생산해서 줄래요? 어떻게 할래요? 많이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많이 만들면 나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나 때문에. 내가 많이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도 조금씩 남기고 이래야 되는데 생산 단가가 있으니까 싸게 팔면 이익도 별로 안 남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우리 합리적인 거를 전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걸 말이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금만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적당량이 몇 개 정도 되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돼요.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독점 기업이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팔면 그러면 나 이 물건 비싸게 주고라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소비자들만 사요. 그러면 만드는 단가는 뭐 어느 만큼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비싸게 사겠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싸게 많이 만들어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해지면 질수록 특히 독점이면 가장 그 끝판왕인데 과소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에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나의 경쟁이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 혹은요, 요거를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외부 경제. 이렇게 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미치는 경우는 부의 외부 효과 그럽니다.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데 이 부의 외부 효과다 그랬을 때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말한답니다.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거는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갈리는 것인데 여기 이제 가만 보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수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 효과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 효과가 갈라지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수요를 할 때는 내가 내 돈 써서 만족감, 편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사적 편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내가 내 돈을 쓰는데 그 사적 편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남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사회 전체 편익은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 편익은 나의 편익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 주변에 나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편익까지 합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때에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있을 때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요 사례로 볼 수 있다면 예방접종 떠올려 보시면 되죠.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요. 내 돈 써가면서 나의 만족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것은 나의 사적 편익인데 내가 독감 주사를 맞으니까 타인에게 독감을 퍼뜨릴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남들한테 독감을 전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요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사적 편익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남들의 편익을 깎아먹어 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적 편익만 더 커져 버리는 경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집에서 런닝머신 사가지고 내가 운동하겠다고 런닝머신을 막 뛰어. 요즘 헬스클럽 가기도 힘드니까 런닝머신을 막 뛰는데 밑에 집에 쿵쿵쿵쿵쿵쿵 그러면 나는 나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지만은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은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을 깎아먹은 거.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은 나의 편익 플러스
타인들의 편익까지 합쳐야 되는데 타인들의 편익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나의 편익에다가 타인들의 편익을 합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편익은 쪼그라드는 거죠. 사적 편익이 더 크게 발휘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공급 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는 기업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요거는 있잖아요. 사적 비용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때는 남들이 나로 인해 내가 쓴 비용 때문에 남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요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비용을 줄이는 거.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내가 남들의 비용을 줄여줬다가 되는데 기술 개발 같은 거를 잘 해놓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해서 그걸로 돈 벌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생산자들도 이걸 응용해 갖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들은 굳이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왕창 쓰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차원으로 가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기네가 사실상 생산 과정에서 꼭 써야 될 사적 비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떠넘기는 거죠. 사회적 비용으로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비용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남한테 민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기업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생산기업이 자기네들이 막 폐수 같은 걸 막 방류해. 아니면 공기를 오염시켜. 땅을 오염시키거나.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아니 대기가 오염되면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오염되면 정수기 해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외부 불경제로 부정적 외부 효과로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외부 불경제가 이제 있다. 외부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긍정적 외부 효과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요때는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요때 과소거래가 돼요. 긍정적 외부 효과 시에는 과소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과소거래가 되냐면은 남한테 좋은 일 시켜주려고 나는 손해가 나는데도 계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는 적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정적 외부 효과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남한테 피해를 미치면서도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공공재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실 거예요. 공공재 문제를 볼 텐데 자, 공공재가 뭔지를 알려면은 우리 이제 사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했던 재화의 분류, 재화의 구분법을 한번 좀 같이 따라가 봐줘야 돼요. 재화의 구분법을 또 같이 좀 따라가 봐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바스가 말이에요. 재화를 배제성이라는 기준과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재화를 나눠봤어요. 행정학자들이 아무튼 2x2라고 하는데 두 개 짝꿍 해가지고 4개로 구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그래갖고 이걸 보면 여기에 배제성이 있다와 없다. 이쪽에 경합성이 있다와 없다. 요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경합성이 있다와 없다, 배제성이 있다와 없다 그랬을 적에 요거가 통상적인 재화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경우예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우를 민간재라고 불러요. 민간재 혹은 사적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재, 사적재.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배제성은 이게 돈 내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써야 되고, 내가 쓰면은 남들은 또 그거를 이용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쓰면 남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합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있다. 통상적인 재화는 저런 모습일 것이다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배제성이 있으면서, 즉 돈을 내고 이용하게 하는데 경합성이 없대요. 그러면 이건 공급자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공급자가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뭘 하나를 딱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돈 받고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한번 만든 걸 가지고 여럿한테 동시에 이 생산품을 공급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통은 경합성이 있으니까 한번 누군가가 소비하면 또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는데 또 만들 필요가 없죠. 한번 만들면 이 사람한테도 팔고 저 사람한테도 팔고 여럿한테 다 이렇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화가 되죠. 돈 받고 팔면서.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금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재화, 요금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금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요금제가 내버려 두면은 얘가 바로 자연 독점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독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공급자로 처음 들어간 업체가 있어요. 갑기업이 있다고 칠까요? 갑기업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 서비스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 비용을 뽑아냈어.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고객을 계속 모아서 요금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는 그냥 다 남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을기업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어와요. 을기업도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을기업은 후발주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뽑기도 전에 갑기업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냐면, 갑기업이요, 이 단가를 말입니다. 단가를 훅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가격을요, 굉장히 낮게 덤핑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갑기업은 이미 초기 투자 비용을 다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어요. 좀 덜 버는 거지 뭐. 덜 버는 거 정도가 되는데, 을기업은 타격이 장난 아니에요. 을기업은 끝난다고 봐야 돼. 초기 투자 비용 뽑을 수가 없어. 갑기업이 낮춘 가격만큼 낮춰서 자기도 그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못 뽑아요. 너무 싸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요 두 번째 들어온 을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각기업 혼자서 독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독점 상태를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제성이 없대요. 공짜야. 이 배제성이 없다 이래버리면 이게 공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자, 여기에 두 재화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쪽은 경합성은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 쓰면 남들은 못 써. 내가 많이 욕심부리면 남들은 아예 못 써.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내가 안 가져가도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많은 양을 갖다가 그냥 일단 확보해 놓고 보려고 해요. 이거 바닷속 물고기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바닷속 물고기를 갖다가 남획하는 거죠. 남획이라는 말 알아요? 과잉하게 많이 획득해 가버리는 거예요. 왜 과잉해서 많이 획득해 가느냐? 배제성이 없잖아. 일단 공짜인데 남들이 가져가 버릴까 봐 걱정되니까 내가 싹 쓸어오는 거예요. 애기 물고기까지. 저 알을 품은 물고기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안 잡으면 딴 놈이 잡아. 그러다 보면은요, 서로 이게 불필요한 경쟁을 해가지고, 잘못된 경쟁을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공유제라고 하는데,
이 공유제는 비극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극. 공유제 비극이 온다. 이 비극인데 이것은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자원 고갈이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극복 방안을 좀 봐야 됩니다. 극복 방안을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도 극복 방안은 있을 수 있어요. 자연 독점이 있다 그럴 때는 극복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방법을 써버리거나 혹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이게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면 돼요. 예, 그래 버리면 됩니다. 이 정부가 극복하는 방안들을 모아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말 나온 김에 또 근데 한번 찍고 갈까? 불안정 경쟁장 자연 독점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함부로 이제 소비자들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 독점도 정부 규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해 버리는 거 이런 게 가능하고 외부 효과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끼칠 때에는 거래를 더 많이 하라고 과소거래 되니까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일 때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 자원 고갈이 된 문제 있잖아요. 요게 공유제 비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해당돼요. 부의 외부 효과, 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공유제 비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얘가 얘랑 연결되는 겁니다. 공유제 비극이라는 게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정부 규제가 있어요. 정부 규제가 있는데 정부 규제 방식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 규제가 직접 규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직접 규제. 또 하나는 간접 규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간접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요. 명령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 싹 쓸어가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명령 지시적 규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행정 규제의 종류들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행정 규제를 포함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행정 규제를 하는데 명령 지시적으로 하는 직접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는데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인데 배제성을 부여해 버리는 거죠. 돈 내고 이용해라. 그냥 이용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 경제학자들이요. 에이, 정부 규제 싫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코즈 같은 사람은요. 코즈는 사유재산으로 줘라. 사유재산화하면 직권은 아낄 거다. 맞는 얘기 같아요. 사유재산화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유재산으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권은 아낄 거다. 이렇게 남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오스트롬이라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규범이 있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규범이 있었을 것이고 이 전통적인 공동체 규범을 유지해줘라. 이걸 존중해라. 괜히 정부가 끼어들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에 정부가 끼어든다고 해가지고 긁어부술 만들지 말고 전통적 공동체 규범에 맡겨라. 그럼 해결된다. 오랫동안 어떻게 이걸 유지해 왔겠냐. 전통 규범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랬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극복 방안들까지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제성이 없어요. 공짜인데 내가 좀 이용했기로 손이 남들한테도 피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합성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배제성과 플러스 비경합성이다 라고 하는 거. 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 비경합성, 요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 전부 다 공짜로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수 공공재가 있는데, 필수 공공재에 해당되는 거, 이게 약용국가 때도 필수 공공재만큼은 시장에서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는데, 이 필수 공공재 같은 경우에 국방, 치안, 도로, 가로등, 등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등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이 영국의 어떤 그 어촌마을에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등대를 설치해 본 적이 있대요. 등대를 설치를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냈잖아요. 그런데 아니 다른 나라 배들까지도 막 들어오더래요. 불빛이 보이는 것은 돈을 안 낸 사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받기로 손이 뭐가 돈 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서 고마워는 하지만은 같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진 않아요. 심지어 스페인배까지 들어와서 반갑다리도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다음날 가면서 고맙다리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도 약이 오르는 거야. 왜 우리는 돈을 내는데 쟤네들은 돈을 내지 않고 저렇게 막 이용하지? 짜증나네. 이래가지고 나도 돈을 안 낼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여기로 가봅니다. 공공재다 그랬을 때는 여기도 이제 과소거래가 되고요. 심지어는 시장거래가 안 돼요. 시장거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서, 이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정부가 직접 있잖아요. 직접 생산을 해야 돼요.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마치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원만하게 이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서, 그래서 약용국가 때조차도 필수 공공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시장 실패의 마지막 케이스 하나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마지막 케이스인데, 요거는 바로 뭐가 있냐면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데요. 이 정보 비대칭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의 격차를 말하는 것인데, 물건을 사는 쪽과 파는 쪽에서 정보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론으로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는데,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 주인들은 말이에요. 주인들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인은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대리인한테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소비자가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게 대리인이에요. 생산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이제 대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대리인은 누구냐? 여기가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거죠. 공직자. 이런 이제 짝꿍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대리인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들게 되냐면은, 대리인들이 말입니다. 이 대리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주인들을 속여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인들을 눈탱이 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비싸게 있잖아요. 비싸게 막 이제 받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상품인데 좋은 상품인 것처럼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 주인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역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산다는 얘기예요. 잘 안 산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정보 비대칭성이다 그랬을 때도 과소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중고자동차 시장 같은 게 있어요.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가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은 이 차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두 번 거래하다 보면 속는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고차 안 살라 그래요. 제값 주고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새 차 사고 중고차를 산다면 아주 싸구리만 사는 거예요. 아주 싸구리. 예, 그걸 경제학에서는 레몬마켓이라 그래요. 나쁜 것만 거래된다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뭐 싸구리 물건만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랍니다. 이게 이제 과소거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정보를 잘 제공하는 대리인, 도덕적 개입 빠지지 않는 대리인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정부 보조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자꾸 속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해야 돼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래갖고요. 자, 시장 실패 유형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시장 실패 유형들을 다시 한번 여기 모아볼게요. 보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 독점이라는 애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 외부 효과가 둘로 나눠졌네요. 정의 외부 효과와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공공재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 비대칭 문제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부의 이제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개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정부의 이제 개입의 이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정부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적 공급을 하는 거예요. 즉 뭐 공기업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부 조직 내 생산한다든가 공적 공급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적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적 유도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로는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정부 규제.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죠. 보세요. 요것이 각각 요 케이스마다 해당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었다 그랬을 때는 저기다 다 써드렸지만 한꺼번에 이 표에 모아서 한번 보는 건데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이건 현실이에요. 그냥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정 경쟁인데 그럴 때마다 공적 공급을 다 해버리거나 보조금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뭘 하냐면은 정부 규제만 딱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거고요. 자연 독점도 불안정 경쟁이니까 정부 규제를 하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기업의 생산을 뺏어가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의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그랬을 때는 정부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야, 왜 남한테 피해줘? 하지마 이래야 되고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필수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세금 걷어서 마치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벌 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짝꿍들 아시겠어요? 자,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랑 연결된 거고, 자연 독점인 경우는 얘하고 얘로 연결된 거고, 정의 외부 효과는 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공공재는 여기 있고, 정보 비대칭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요,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잘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좀 와보는데요. 우리 이제 시장 실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켓 페일유어. 시장 실패는 시장 예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효율성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돼요.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의 이 독과점 기업,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뭐 이런 거, 도덕적 해이, 뭐 정보 비대칭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좀 넓게 보면은 정부의 이제 이거 시장에다 맡겼을 때 문제점인 소득 격차나 경기 불안정, 실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거고요. 재화의 구분을 보니까 배제성, 경합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요금제, 공유제, 공공제, 사적제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잘 봐두시고요. 극복 방안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써드렸던 저 표가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는 것은 정부 규제인데 이제 정부가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행정 규제, 정부 규제 요것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렸어요. 직접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다라고 했었고 간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요건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용하던 것에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무료 도로를 유료 도로로 바꾸면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을 좀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차가 좀 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고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제적 규제는 체크를 하세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 해가지고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때는 경쟁을 촉진하고 어쩔 때는 경쟁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하는 규제가 경제적 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규제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적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안전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안전, 산업 안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 실시.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보호, 환경 오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규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네거티브 규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원칙으로는 허용을 하고 일부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거티브 규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그래서 이거는 규제의 양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포지티브지만 포지티브 규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다 안 되는데요. 포지티브하게 몇 개만 허용해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포지티브 규제가 안 되는 게 훨씬 많다. 네거티브 규제보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부 규제는 주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 포획을 당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지대 추구행위를 한다는 거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는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획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실패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좀 상세히 좀 이건 들여다봐야 돼서 또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 규제와 관련된 이 규제 정치 이론이라는 것을 이게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요건 우드로 윌슨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좀 제시해 준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규제 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또 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규제 종류들까지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부터는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규제 2 해가지고 마무리 그것만 딱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부 실패 쪽으로 바로 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